안녕하십니까. 88 북소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의 제목은 내 삶을 사랑하는 365가지 방법 하루 사용 설명서, 김홍신 작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김홍신 작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설 인간시장으로서 밀리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 국회의원도 2번이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그는 강의하면서 제자들에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글을 잘 쓸 수 있으니 매일매일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공감할 수 있고 화두가 될 만한 가볍고 짧은 글을 써보라고 하면서 자신도 함께 써보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자 하는 하루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짧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처음 1월 1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설명서. 휴대전화 하나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사용 설명서가 없겠는가? 설마 슬피 울고 찡그리고 불행하게 살라고 적혀있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늘 마음 밖에서 헤매었으며 숨쉬는 게 행복이냐 물으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고개를 젓고는 했다. 별거 없이 평균 수명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나이가 되자 아침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세 마디를 엎조린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줘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소박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1월 3일 마음이 넘어지면 빙판길에서 또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본 사람들은 안다. 아픈 건 둘째고 누가 볼까봐 재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다. 크게 부끄러울 건 아닌데도 남의 시선 때문에 후다닥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벌떡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원망할 거리를 찾는다. 몸이 넘어진 것은 누가 볼까봐 재빠르게 일어나면서도 마음이 넘어지면 보는 사람이 없는 탓에 얼른 일어나지 않는다. 몸이 넘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걸핏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는 변덕스러운 특질이 있다. 때문에 잘 달래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1월 12일 원하는 강물에 띄우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흐르는 강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원수의 시체가 떠오른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기다리면 세상의 이치에 따라 자연스레 그 잘못이 응징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원수를 갚기 위해 실력을 쌓으면 상대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원한을 강물에 띄워보내 절로 원수가 사라지고 내게 참 자유가 생긴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1월 29일 나는 누구인가?
스승께서 물으셨다. 너는 누구냐? 막상 대답하려니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며 살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말을 하며 살았다는 걸 나는 모르면서 세상을 아는 체 했으니 꽃이 웃고 바람도 웃었으리라. 하루 종일 공책에 내가 누군지를 써보았다. 참으로 복잡하고 맹한 사람이었다. 많이도 말고 조금만 더 간결하고 조금만 더 선명하게 살면 그만일 텐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 욕심, 이 단단한 놈부터 깨트려야 한다. 2월 2일 부단히 움직이되 유연하게. 유대인의 구전 율법 탈무드에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3마리 이야기가 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살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해서 죽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신을 원망하다가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은 채 쉼없이 빠져나갈 궁리로 헤엄을 쳤다. 세 번째 개구리는 한참 만에 발끝에 걸리는 딱딱한 걸 딛고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헤엄칠 때 우유가 응고되어 버터 혹은 치즈로 변해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다. 인생도 부단히 움직여야 생존하는 법이다. 그러나 헤엄에는 논리가 있다. 손발을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물에 잘 떠있는 게 아니다. 물의 부력에 몸을 맡기고 유연하게 헤엄쳐야 지치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 인생은 단번에 목적지까지 가기 어려운 드넓은 강과 같다. 더 멀리 가기 위해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남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2월 7일 사는 게 복잡하냐? 스승께서 물으셨다. 왜 사느냐? 알 것 같은데도 막상 대답하려니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 스승께서 물으셨다. 사는 게 복잡하냐? 네. 세상이 복잡하냐? 네 머릿속이 복잡하냐? 그때 알았다.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걸. 그런데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이 복잡해서 내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원망할 게 많아지며 짜증날 일도 숱하게 많아진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기가 끝난 후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0년이라는데 세상에 끌려다니며 산다면 노예처럼 사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2월 18일 한 생각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소설을 쓰다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날 밤을 근사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꽃잠이라고 표기했다. 동요 가사에 꽃대골이라는 표현을 무척 좋아한 탓이기도 했다. 음식점에서 꽃등심을 불판에 구워 먹을 때는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꽃을 불판에 올리면 안 되니까. 첫사랑을 꽃사랑이라고 하면 더 풋풋할 것 같고 하기 싫은 공부를 꽃 공부라고 하면 덜 지겨울 것 같기도 하다. 꽃 아픔, 꽃 갈등, 꽃 싸움, 꽃 마음, 꽃 두려움, 꽃 열등감, 꽃 질투, 꽃 욕, 꽃 이별, 꽃 슬픔, 꽃 고독, 꽃 분노, 꽃 외로움이라고 표현하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꽃생각, 꽃사랑, 꽃 그리움, 꽃 웃음, 꽃 뽀뽀, 꽃 포옹, 꽃 문자, 꽃 통화, 꽃 출근, 꽃 돈, 꽃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면 한껏 좋을 것이다. 한 생각 바꾸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3월 2일 텃밭 농사의 즐거움. 글쟁이를 흔히 정신노동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인지 나는 텃밭 농사 같은 육체 노동도 무척 즐기는 편이다. 예전에 자연의 집에 빈 땅이 제법 넉넉해서 봄마다 후배와 제자들을 불러 땅을 파고 고랑을 낸 뒤에 갖가지 채소와 산나무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곤 했다. 따스한 봄날 주말마다 각자 과일, 고기, 밥, 반찬 등을 챙겨와서 텃밭에 둘러앉아 무농약 채소를 곁들인 소박한 잔치를 했다. 집에 갈 때 텃밭에서 기른 갖가지 채소와 나무를 한 소쿠씩 가져가는 풍경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운 추억이다. 아, 사람은 먹고 마시고 나누고 어울려야 친해지고 정이 들고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3월 19일 뇌 속이기. 사람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뇌를 속일 수 있다고 한다. 레몬 같은 과일을 연상하면 입에 침이 고이고 잘 벼린 칼로 베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듯이 뇌는 마음 따라 작용한다고 한다. 기분 나쁜 꿈을 꾸고 해몽을 잘하는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꿈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 참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했다. 찌뿌듯하던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기대를 품게 되었다. 몹시 기분 좋은 꿈을 꾸고 해몽을 해달라고 했더니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너무 좋은 척 하지 말고 지내야 복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기분 좋은 느낌이 오래갔다.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해몽가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참 잘났다. 나는 멋지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향기롭다. 나는 잘 웃는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한다. 지금부터 내 뇌를 속여보자. 그러면 속인 대로 된다. 그 대신 될 때까지 해야 한다. 4월 5일 상대는 나의 거울. 6.25 전쟁 때 적군을 용감하게 무찔렀다고 늘 자랑하는 할아버지에게 어린 손자가 질문했다. 할아버지, 왜 적군에게는 총 쏠 기회를 않는 거예요? 흔히 자랑이란 나를 내세우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군이 용감무쌍해야 내가 훨씬 용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려면 상대도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사람과 맞서는 건 나도 별로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존엄해지고 남을 존중해주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상대는 곧 나의 거울이다. 4월 15일 영혼보험. 누군들 안 그려야만 세상살이에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다. 친구 같고 애인 같은 선배 소설가 최인호 형이 그런 일을 겪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성당에 다니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나를 한번 설득해 봐라.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말했다. 교육보험 들었고 자동차 보험 들었고 생명보험 들었죠? 들 수밖에 없잖아. 영혼보험, 정신보험 하나 들어볼래요? 그런 게 있나? 종교를 어렵게 생각 말아요. 그냥 영혼보험, 정신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말 된다. 최인호 형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성당에 나갔고 오래지 않아 영세를 받았다. 이런 데는 종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내 종교는 옳고 다른 종교는 그러다는 생각 자체가 반종교적 사고이다. 타 종교는 이름이 다른 영혼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지혜이자 진짜 종교 정신이다. 4월 23일 책이 스승. 부탁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미루어 아는 것이고 둘째는 그대로 아는 것이며 셋째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아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알문,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르침에는 스승이 있어야 한다. 스승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스승은 도처에 있다. 책을 읽는 것은 저자와 간접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아서 책을 한 권 읽으면 스승 한 명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적어도 수입의 1%는 책을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면 최소 3만 원은 책을 사야 한다. 1만 원짜리 책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책 3권을 읽게 되고 3명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50권이 넘고 10년이면 500권이 넘는다. 스승 500명을 얻는 것이니 어찌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5월 4일 마음의 면역력.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교관이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라 라고 하면 모두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다. 사람은 직립동물이기 때문에 눕는 게 가장 편할 것이다. 그런데 명상수련을 할 때 누운 채로 30분간 일체 움직이지 않는 과정을 겪어보면 누운 자세가 가장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된다.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다리를 X자로 꼬는 과부자를 틀고 30분을 움직이지 않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된다.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걸 참을 때가 오히려 자세를 유지하기 쉬운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편할 때는 생존 본능이 약해지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생존 본능이 강해져서 더욱 활력을 얻게 된다. 사람은 고통을 이겨내려는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숨어있던 인간적 의지를 발휘하게 된다. 사람만이 일부러 힘든 고생을 자청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마음의 면역력을 길러낸다. 5월 16일 유서 써보기. 1년에 한 번쯤 유서 써보기를 하는 것도 인생을 잘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흔히 유서를 써보라면 기분 나쁘다고 재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종이를 펼치고 유서라는 낱말을 쓰는 순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찬찬히 살펴보게 된다.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쓰기 시작하면 의외로 쓸 말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지난 시절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더구나 내가 죽은 뒤에 가족과 친인척과 친구와 인연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과거를 떠올리면 잘못 살았다는 걸, 미래를 생각하면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잘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인연을 소중하게 갈무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5월 26일 넘치게 찬란한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행복하고 싶다면 자기 내면의 불만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출렁거리거나 넘치거나 환호할 만한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행복은 그냥 그저 그렇게 생긴 것이지 찬란하거나 황홀한 게 아니다. 생일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서 꽃을 받았을 때의 행복감을 생각해보면 행복은 참 소소한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배우 김수미 여사의 딸 결혼 때 주례를 섰는데 살림의 달인 이효재 선생이 내게도 이바지 한 벌을 보내주었다.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송편에 떡으로 만든 꽃송이가 앙증맞게 붙어있고 맛깔스러운 고명이 소복하게 들어있어서 차마 덥석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예뻤다. 달걀 노른자로 만든 지단을 채 썰어 바닥에 잔뜩 깔고 그 위에 녹두 빈대떡을 켜켜이 쌓고 대추로 꽃무늬를 놓았으니 혼자 보기 아까웠다. 고맙다는 뜻을 전하니 따님 시집갈 때도 이모 노릇 할게요
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 한마디가 이리도 오래 행복하게 한다. 5월 30일 고요히 바라보자. 옛날에 부상가라는 신이 여신 야상가에게 청혼했더니 야상가가 수수께끼 하나를 냈다. 세상에서 가장 밝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것이 무엇이냐? 답을 몰라 1만 년이 지나고 또 1만 년이 지날 무렵에 천신의 도움으로 답을 알아냈으니 곧 마음이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신화학자의 글을 읽으며 옛 사람들의 지혜가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해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현자나 군자라 했고, 마음을 함부로 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인배라고 했다. 마음은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면 저항하기 마련이다. 마음의 형체를 만들지 말고 고요히 바라보라. 그러면 얽히고 설킨 마음의 형체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된다.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6월 1일 딛고 일어서면 기회. 어렸을 때 강물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서 헤엄쳐 본 적이 있는 갑자기 바닥이 깊어져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마셔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발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 힘차게 바닥을 차고 솟구쳐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인생도 그렇다. 인생의 바닥은 눕거나 주저앉는 자리가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닥은 위기지만 박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살다 보면 여러 차례 바닥으로 추락하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 딛고 일어나면 반전의 기회가 되지만 누워버리면 고통뿐이다. 6월 7일 나를 지키는 밧줄. 실 한 가닥은 어린애도 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실 10가닥을 꼬아 놓으면 어른도 끊기 어렵다. 100가닥쯤 꼬아 놓으면 그걸로 자동차도 끌 수 있다. 실 한 가닥의 강도는 약하지만 여러 가닥을 모아 놓으면 매우 강해진다. 강해지려면 흩어놓지 말고 꼬아야 한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세상에 기쁨이 된 사람들의 삶은 대개가 사랑, 실패, 좌절, 열정, 배려, 용서, 고통, 미움, 희망, 갈등, 절박, 낙오, 우정, 추락, 집념, 창의, 절망 등등이 서로 꼬이고 얽혀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것들이 꼬여서 밧줄이 되고 사람은 그 밧줄로 절벽을 타거나 물살이 센 강을 건너기도 하며 태풍이 불 때는 내 몸을 거목에 묶어 날아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련이 닥치면 그것을 희망과 꼬아버리는 배짱을 기르자. 6월 20일 마음의 수음. 검정 비닐에 구멍을 내어 작물을 심어 놓으면 비닐이 잡초가 자라지는 걸 막아서 힘겹게 풀 뽑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토양이 숨어 쉬지 못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한여름에 땅의 온도가 높아져서 뿌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정 비닐 대신 신문지를 이용하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신문지가 숨어쉬게 하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는 것도 막고 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코로 숨을 쉬지만 피부로도 쉰다. 숨을 잘 쉬지 못하면 몸을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몸보다 마음의 숨을 잘 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의 숨쉬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세상에 쓸모가 있게 살자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만도 큰 숨쉬기인 것이다. 6월 29일 남과 다르다는 것.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최첨단 로봇으로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얼마든지 사람의 겉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배우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인물과 몸매가 아니라 개성 있는 연기력으로 평가를 받는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이 미녀 미남천지가 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지 상상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 같다. 세상은 각기 다른 사람끼리 어울려 살기에 재미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으며 다양한 삶의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다. 첨단 로봇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끼리 살아야 하는 개성 없는 세상은 사람이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남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체가 곧 지혜라는 걸 알아야 한다. 7월 6일 생체시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래지 않아 사람의 남은 수명을 알려주는 생체시계가 발명될 것이다.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있으면 혈압, 맥박, 혈당은 물론이요, 질병 코드, 치료법, 예방법, 운동량 등도 표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부터 언제까지 살 수 있다는 수명을 알려주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째깍거리며 남은 인생을 표시해 준다면 지금처럼 건성, 대충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아금박스럽게 사는 것은 더욱 나쁜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다. 마음으로 내 생체 시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금박스러운 것도 피하고 건성으로 사는 것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7월 13일 회상성 기억 조작. 어린애들이 밥에 얹어 비벼 먹는 맛가루, 일본어로 후리가케를 가축 사료용 가루와 아스콘이나 담배가루가 섞인 원료로 만든 식품업체가 적발되었다. 여름철만 되면 어김없이 유명한 냉면집들의 냉면이 기준치가 훨씬 넘는 세균 범벅이라는 기사가 해마다 되풀이된다. 도마와 칼에 세균이 바글거리고 위생상태가 엉망인 주방과 정수기, 먹다 남은 찌꺼기로 상차림을 하는 치졸한 상술이 TV 화면에 클로즈업 되고는 한다. 그런 것을 보면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말아야지, 가능하면 집에서 먹어야지 하게 된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런 소식을 들었더냐 싶게 이곳저곳에서 믿거라 하고 식사하곤 한다. 건망증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회상성 기억 조작인지 모른다. 나쁜 음식점 주인도 거길 아는 걸까? 8월 2일 10년 규칙.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의 10년 규칙에 따르면 예술, 과학, 스포츠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준 인물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IQ는 115에서 130 정도이고 최고가 되기 위해 적어도 10년간 전력 투구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천재와 보통 사람의 뇌 용량은 비슷하다고 한다. 결국 천재는 전력 투구했고 보통 사람은 적절 투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개성에 걸맞는 일을 선택하고 주어진 것에 10년 정도 전력 투구하면 누구라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기억하자. 8월 14일 인생의 블랙박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블랙박스다.
비행기의 운행 전반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 근래에는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정착되어 운전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인생에도 블랙박스가 있다. 내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낱낱 기록되어서 지금의 내 모습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다. 나의 건강 상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우정의 모양, 주변 사람들의 품평,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 등이 블랙박스에 담겨 행복과 불행의 현 주소는 물론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한다. 인생의 블랙박스는 나보다 남들이 먼저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9월 1일 머리를 숙이는 마음. 인도네시아 바타족의 전통 가옥은 방문이 작아서 누구라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라는 뜻이라고 한다. 집안에 어른이 있건 아이가 있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그 작은 방문밖에 없다. 나는 그것이 나갈 때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땅과 햇빛과 물과 열매와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과 물고기와 풀한테도 고맙다는 표시인지 모른다. 우리는 남의 마음에 들어갈 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마음 자세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9월 9일 편안한 템포로.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정당하다는 확신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복잡다단해진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적어도 대화, 소통, 협상의 단계적 지혜를 적용해 봐야 한다. 대화는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친밀도를 전제로 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통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가능하다. 협상은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고 그의 주장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아무리 그래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그게 인간사이자 세상의 이치이다. 그럴 때마다 적절하고 편안한 정도의 템포인 안단테, 음악에서 악곡의 빠르기를 지시하는 말로 걸음걸이 빠르기로를 나타낸다. 안단테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 9월 16일 영조의 장수 비결. 자료조사할 일이 생겨서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을 뒤져보았으나 연구 자료가 별로 없었다. 나라에서 호구 관리는 했지만 사람의 수명에 대한 조사 같은 건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왕들에 대한 수명 기록은 남아있어서 응용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조선조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쯤으로 알려졌다. 좋은 음식과 갖가지 대우를 받는 것 치고 오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영조의 세수가 83세였다는 점이다. 왕은 하루에 수라상을 통상 5번 받는데 영조는 3끼로 줄였고 백성들이 먹는 잡곡밥에 채식을 즐겼다고 한다. 백성을 생각하고 소박하게 살았기에 장수할 수 있었다는 후세의 평가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9월 30일 만물을 머금다. 스승을 따라 산길을 오르는데 숨이 찼다. 땀투성이가 되어서 숨을 몰아쉬자 스승께서 이러셨다.
그리 숨차고 남이 보기에도 안쓰럽게 걷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늘을 마신다. 나는 지금 땅을 마신다. 나는 지금 산천초목을 마신다. 나는 지금 햇빛과 바람을 마신다 라고 한번 생각하며 걸어보세요. 스승의 말씀에 따랐더니 정말 하늘, 땅, 햇빛, 바람을 마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발걸음도 가볍고 숨소리도 가뿐 대신 가벼워졌다. 가파른 산길에서는 하늘을 더 많이 마시고 험한 바위를 오를 때는 햇빛을 더 깊게 마신다는 느낌이 들자 내 마음이 놀랍게 경쾌해졌다. 밥을 먹을 때는 스스로 음식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늘, 바람, 구름, 비, 햇빛, 흙을 먹어보다 생각했다니 훨씬 맛있고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내 몸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다. 10월 1일 외로움 대처법. 외로움은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섬에 홀로 있을 땐 스스로에게 자꾸 말을 걸고 다독여야 한다. 마음을 닫으면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고 마음을 열면 홀로 있어도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다. 외로울 땐 자신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면 조금씩 나아진다. 그리고 몸을 찬찬히 살펴보고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 마음에 구멍이 뚫렸으면 메워주고 무거운 게 들어앉아 있으면 꺼내주고 뾰족한 게 박혀 있으면 빼주어야 한다. 그래도 잘 안되면 자신의 사진을 꺼내놓고 절을 해보라.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스스로를 낮추게 되니 외로움은 보약이 된다. 10월 18일 지배당하지 말자. 에리 히프로모의 소외론을 읽다가 내 가슴에 탁 와닿는 느낌은 받았다. 인간은 왜 자신이 만든 돈, 명예, 권력, 집, 자동차, 연인, 부부, 자녀, 명품 등의 지배를 받거나 끌려다니는가? 이 글을 읽고 난 부끄러움에 젖었다.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자신이 지배를 받는 이 어리석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욕심 때문이다. 무엇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니다.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걸 고마워하고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하고 지금 내 삶을 기뻐하면 인간이 만든 창조물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이 더 갖게 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10월 30일 신비로운 건강기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가장 신비로운 건강기술은 무엇일까? 첫째, 소박한 음식이다.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한다. 둘째는 편안한 수면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잠을 잘 자기 마련이다. 셋째는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이다. 몸은 평생 잘 써야 하는 소중한 것이기에 잘 가꾸어야 한다. 넷째는 넉넉한 미소다. 웃음은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이 얻는 보물인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다. 다섯째는 쉽게 용서하는 가벼운 마음이다. 용서는 내 품격을 닦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 여섯째,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은 아무데나 심어도 반드시 싹트는 씨앗 같아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를 복제해서 퍼뜨리는 것과 같다. 11월 13일 어차피 가는 거니까. 암 투병 중에 암세포에게 얘들아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죽잖아. 우리 같이 살자 라고 해서 건강해진 할머니를 1년 후에 다시 만났다. 피부는 더 좋아지고 목소리는 힘이 넘치고 눈빛은 더 빛났다.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70대 할머니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 비결을 물었다. 할머니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별것 아니야.
전에는 암세포에게 같이 살자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꾸었지. 뭔가 기가 막힌 비법이 있는 것만 같았다. 너희들은 내게 온 손님이니까 대접해 줄 테니 잘 놀다가 가라고 하지. 손님은 놀러 왔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는 거니까 내게 온 손님을 어찌 박절하게 대하겠냐며 나를 끌어안고 젊은 길을 받아간다 라며 손을 흔들었다. 스승이 도체 있구나. 11월 23일 내가 나를 무시한 행위. 양치질을 할 때 3분은 무척 길다. 그러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춤출 때는 1시간도 훌쩍 간다. 꼭 해야 하는 양치질을 할 때는 3분이 그리 긴데 안 가도 그만인 노래방에서는 시간이 그리 빨리도 잘 간다. 인생도 그렇다. 꼭 해야 할 것은 힘겹고 지겹고 지루해서 미루게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들에 매달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흔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내가 나를 무시한 행위나 마찬가지다. 12월 5일 묵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소나무는 사철을 풀을 뿐 아니라 그 자태가 의연해서 참 아름답다. 한국이 유난히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소나무가 늘 푸르는 것은 매년 새잎이 나오고 묵은 잎은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낙엽은 썩어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은 소나무를 살찌우고 푸르게 한다. 사람도 지나간 것은 떨어뜨려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나올 수 없고 과거에 묵혀 사는 큰 모습이 된다. 소나무는 묵은 잎을 떨어뜨려 거름으로 삼는데 사람은 묵은 걸 끌어안으면 초라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마음밭이 초라해지면 인생이 척박해지는 법이다. 12월 11일 붉은 매화 한 송이. ROTC 장교로 광주 보병학교에 입교해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을 때 오전 교육이 끝나면 달력 날짜에 빗금 한 개를 긋고 오후 훈련이 끝나면 빗금 한 개를 엇갈려 그려 X자를 만들곤 했다. 군사훈련이 힘들고 지겨웠기 때문에 스스로 달래버리고 국립 끝에 하루하루를 지워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루가 매우 길기만 했다. 고심 끝에 달력을 없애버렸더니 오히려 하루가 견딜만 했다.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각인하는 꼴이었던 것이다. 우리 옛 선비들은 구구소환도라는 걸 사용했다. 추운 동지 이튿날부터 81일간 흰 매화꽃 송이 81개를 그려 벽에 붙여두고 매일 한 송이씩 붉은색을 칠했다. 81개 흰 꽃송이가 모두 붉은 매화꽃송이가 되면 혹독한 추위가 물러나고 봄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내가 사용했던 달력은 부정적 의미가 강했고 선비들이 사용했던 구구소환도는 긍정적 의미가 강했기에 지혜로운 것이다. 12월 23일 마음의 지켜약. 학기말 종강시간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 보물은 무엇인가를 써보라고 했다. 지금의 나, 내 몸, 내 영혼, 애인, 부모님, 친구가 많았는데 그중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무엇의 노예인가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돈, 명예, 취업, 인골, 미래, 근심, 걱정, 연인, 출세가 많았다. 물론 그때그때 달라요도 있었다. 집집마다 약상자가 있을 텐데 열어보면 갖가지 약이 있기 마련이나 어디에 사용하는 약인지 모르는 것도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며 유효기간이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약상자를 보면 내가 어떤 병에 잘 걸리는지를 알 수 있다. 육신의 아픔에는
치료제가 무수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약은 매우 소박하고 거의 공짜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치료약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은 유효기간도 없다.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된다. 12월 30일 늘 온화하게 들어 뜨거운 걸 만져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 뜨거운 걸 마시다가 입천장이 되거나 음극결에 꿀꺽 삼켜 목구멍이 따가울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1분만 참을 걸 하고 후회한다. 사물이 내 몸보다 많이 뜨겁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만약 사람 마음이 백도라면 펄펄 끓는 물을 마셔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목욕탕 물의 온도가 36.5도 정도면 성인이 첨벙 뛰어들어도 괜찮다. 그렇다면 영혼의 온도는 몇 도쯤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열렬하게 사랑할 때는 100도쯤 돼서 자칫 서로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한다. 사랑의 식음은 원망도 하게 된다. 사랑의 상처도 입천장의 화상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의 온도를 인체의 온도에 맞추어 36.5도로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너무 뜨거운 게 오래 지속되어도 너무 차가운 게 오래 가도 좋지 않다. 사랑의 온도와 육체의 온도를 맞추는 게 가장 건강한 것이다.